안녕하세요. 홍성혁 교수입니다. 1주차 보안관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차는 보안관제의 정의 및 소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관제는 조직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기업 활동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보안관제는 조직의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보안 사고에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은 보안 위협에 대처할 수가 있고 인프라 및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연속성이라는 것은 보안 사고가 났을 때 비즈니스가 멈추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보안관제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안관제는 보안 위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보안관제는 규정 준수를 위해 필수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감독법 등과 같은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보안관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응 능력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관제의 출발은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케빈 미트닉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전 핵심 해커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해킹과 사기 전문가로 활동을 하였고, 이 케빈 미트닉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컴퓨터 해킹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전화망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넷 등 침해해서 기업 정보를 빼내거나 수정하는 등의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서 연방수사국에 체포가 돼서 5년간 유죄를 받고 그 이후에 보안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컴퓨터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의 위협 증가로 인해서 보안 관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킹, 악성 소프트웨어, 랜섬웨어 등의 보안 위협이 점차 더 복잡해지고 강력해지고 있고요. 최근에 챗 GPT라는 인공지능 대화형 채팅을 통해서 악성 코드들을 아주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협들은 조직의 정보 자산을 위협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해치게 되죠.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시 얘기했다시피 해킹 공격으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마비가 되거나 지연이 되면 업무가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온라인 마켓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보안 관제가 유지가 돼야 되고, 이러한 위협들을 감시하고 탐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을 지키는 관제가 현재 보안 관제에 어떻게 비교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리서 오는 침입자를 찾기 위해서 성벽 위에서 감시하는 것은 CCTV나 탐지 센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보초 검문 검색은 안티바이러스나 네트워크 접근 관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성벽 자체는 물리적 보안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이 성은 접근하기 어려운 언덕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강을 지난다든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성의 그 여러 개의 문들은 다단계 출입 통제나 다단계 방어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근위병이 왕이 호위하는 것은 서버 보안 같은 DRM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DRM은 자료를 복사나 열람을 금지하는 기술입니다. 궁극적으로 침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가져가거나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죠. 그래서 해킹 사고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면 이 데이터를 갖다가 숨기거나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해서 그 기밀성을 높여서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보안 관제가 국가적 수준에서 처리되는 이유는 정부의 역할이 시민들을 보호하고 영토 내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유민주주의는 투표로 정권이 교체되기 때문에 사이버 해킹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심을 자극해서 차기 정권이 득표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안 관제가 다루어져야 됩니다. 국가 사이버 안전 기본 계획 수립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가 사이버 안전위원회에서 수립하고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제 유형은 자체 보안 관제는 주로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원격 보안 관제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적합하고, 그리고 파견 보안 관제는 이 두 가지를 절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격보다는 조금 보안성이 좋고 자체 보안 관제보다는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안 관제는 조직 내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와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정보의 가치가 상승할수록 보안 위협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 및 사후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보안 관제를 해야 됩니다. 보안의 3요소는 첫 번째 기밀성이 있는데요. 기밀성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노출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를 들면 암호화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무결성은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변경 및 수정을 방지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보안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데이터를 쉽게 바꿔버리면 데이터의 그 무결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쉽게 변하지 않도록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용성은 정보 시스템에 계속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있고 비상사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밀성과 가용성은 서로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어서 기밀성을 높이게 되면 가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호를 아주 높은 수준의 암호를 설정하게 되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이 들게 되죠. 그거와 동일합니다. 기업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 금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 금고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기업의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 전용 저장소인 기술 금고에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것은 마치 은행과 같이 보안이 잘 유지되는 곳에 특별한 장소인 금고에 보관하고 접근을 엄격하게
막으면 기밀 정보 유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의 그 원액의 비밀을 이 기술 금고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뭐 천재지변이 발생하더라도 기업 내 어떤 정보자산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별도의 그 안전한 공간에 보관함으로써 이 영업 비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의 기밀정보 유출 경로로는 주로 스카웃을 통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기술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경쟁 업체로 스카웃해서 그 정보가 고스란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퇴직자라든지 그리고 경쟁 업체 직원, 협력 업체 직원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야별 산업기술보호 동향을 보면 전기, 전자,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순으로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들입니다. 경쟁 우위에 있지 않으면 유출도 없겠죠. 그리고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원인으로는 인적 요인이 가장 큽니다. 기술 보호 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유출이 일어나고, 외부 해킹으로 인한 유출은 약 31%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략 비율로 따지면 이제 중소기업 종사자의 비중은 88%이고 대기업은 약 12% 정도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된 회사의 비율은 99%고요. 그리고 대기업은 1%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1%가 전체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9988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비율은 99%고 근로자는 88%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일하게 그 업종별로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 업종들이 이렇게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서 아주 심각한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DB는 무조건 DRM을 통해서 개인정보에 접근하더라도 볼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1000만 건씩 발생하게 되면은 회사는 집단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망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보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버젓이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은 주로 이제 악성 코드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고 있고요. 한 예로 어떤 새로운 정부에서 장관 후보가 이제 발표가 되면 그 장관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축하 메시지가 가면서 링크를 갖다가 클릭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그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그 장관 후보자의 연락처 정보가 바로 유출이 되고 그 나중에 이제 악용되기도 합니다. KT 12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는 전사 공격,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인 고객 고유 번호가 9자리를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년간 1200만 명의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집 주소, 직업, 은행 계좌 등 정보를 빼내서 판매한 사건입니다. 중간에 이제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킹을 했는데, 이 파로스 프로그램은 일종의 프락시 서버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중간에 그 주고받는 내용들을 중간에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디도스 공격은 인터넷상에서 매우 보편적이고 비즈니스나 정부기관 등을 비롯한 모든 조직이 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이라든지 재정적 손실 및 어떤 회사의 평판 손상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동반하게 되겠죠. 이 디도스 공격은 어떤 정보를 빼낸다기보다는 시스템을 불능화시켜서 서비스 중단 같은 것을 일으키는 공격입니다. 보안 전문 조직은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됩니다. 보안 전문 조직은 보안 이벤트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고, 보안 사고 후 수습부터 보안 위협 예방까지 다양한 보안 정책 및 절차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명언 중에 하나가 많이 알려진 것이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보안 관제는 군으로 따지면 경계 임무에 해당됩니다. 예전에 미국의 군인이자 정치가인 메가드 장군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런 명언을 남겼죠. 미국 역사상 매우 유명한 장성 중에 한 명이고요. 이분은 세계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세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20세기에 벌어진 주요 전쟁에 모두 참전한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집안 역시 명문 군인 가문이어서 아버지 아서 메가더는 육군 장성으로 필리핀의 군정 총독이기도 했고요. 더글라스 메가더는 이미 1910년부터 1920년에 그 국가적 영웅이었는데 육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그 미국에서 육군사관학교는 웨스트 포인트로 합니다. 그리고 최연소 육군사관학교장, 그리고 최연소 육군소장, 최연소 육군대장,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육군 원수까지 군의 주요 지휘를 거쳤고, 태평양 전쟁과 일본 전후 처리에서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한국의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분이 노병은 결코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6.25 전이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중국이 참전함으로써 세계 3차 대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메가더 장군은 핵무기를 써서라도 이 중국의 확전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해임이 되죠. 그러면서 이 명언을 남긴 겁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이 보안 관제라는 것은 군의 이제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무엇을 보안 관제를 하냐면 각종 네트워크망에 발생하는 이벤트 로그들을 관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수집하는 각종 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은 보안 관제가 갖춰지지 않은 네트워크 구성도이고요. 이게 일반적인 거죠. 스위치 허브에 이제 PC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스위치 허브하고 이제 무선 AP가 통해서 무선망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망을 네트워크가 반드시 통과하도록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야지만이 네트워크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하게 됩니다. 보안 관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탭 방식은 미러링 방식으로 네트워크 장비의 미러링 포트 기능을 설정해서 그 트래픽 사본을 받아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에 트래픽이 많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보안 관제 센터 구축 시의 보안 고려 사항은 효율적으로 보안 시스템 관리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안 관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구성은 물리적 공간인 관제 상황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ESM, 그리고 다양한 로그를 관리 분석하는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과 방화벽, 그리고 침입 탐지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 센터를 운영할 때는 24시간 365일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도록 어떤 소음 방지 및 방염 처리가 된 백체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및 그 공조시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케이블들이 잘 보이지 않도록 벽체 뒤쪽에 케이블 배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는 이제 다양한 그 모니터들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처 같은 것을 이제 사용해서 깔끔하게 이런 선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 솔루션은 하나의 장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ESM,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라고 이 전사 시스템 관리 솔루션 같은 다양한 보안 장비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대응 프로세스는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방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일단 구성원들의 보안 의식을 함양해야 되고, 그리고 일상에서 이제 탐지와 분석을 매 시간 실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공격을 받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이라는 것은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격 후에 포렌식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공격이 됐고, 그리고 어떤 디지털 증거들이 있는지 수집을 하게 됩니다. 사이버 위협 경보 단계별 대응 방법인데요. 이 주의 단계를 보면 내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포트 차단 및 모든 시스템의 보안 점검 및 보안 패치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해 사고 대응 프로세스는 사이버 범죄 신고를 하고 담당관을 지정하고 담당관이 접수가 되면 정식 사건으로 이제 접수를 하고 경찰서 방문 요청하고 경찰서에 수사 진행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 관제는 이벤트 모니터링이 아니라 보안 조직을 구성하고 보안 관제 센터를 구축하고 보안 관제를 통해서 탐지되는 각종 보안 이벤트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인지 대응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안 관제는 기술적으로 탐지해서 방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보안 사고는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에게 보안 의식 강화를 위한 정보 보안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